옛날 어느 마을에 임모라는 이름의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임모는 공부를 매우 좋아해서 백과사전 같은 두꺼운 책을 여러 번 읽었고 특히 성리학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특히 이기론에 대해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졸기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임모는 새로운 접근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기론을 이해시키기 위해 마을 축제에서 연극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연극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이와 기 개념을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연극의 제목은 그래서 우리는 모두 떡이다였습니다. 이야기는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인 떡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임모는 떡을 이와 기의 상징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떡 속에 담긴 철학적 깊이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연극 무대에는 두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이라는 이름의 마법사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흰옷을 입고 있으며 항상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반짝이는 책과 두루마리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모든 사물의 본질과 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라는 이름의 정령은 무대에 에너지 넘치게 등장했습니다. 다채로운 색의 옷을 입고 있으며 무대 위를 날아다니거나 춤을 추면서 모든 사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는 변화를 좋아하고 늘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이 둘은 계속해서 티격태격했습니다. 는 자꾸만 변하는 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는 엄격하니 의 원칙에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떡을 만들기 위한 대회가 개최되었고 둘은 함께 팀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자 는 레시피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떡이란 단순히 쌀과 물, 소금의 조합이 아니며 그 속에 담긴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재료를 추가하고 색다르게 반죽을 변형시켜보며 자연스러운 맛을 찾았습니다. 둘 사이는 여전히 논쟁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그들은 힘을 합쳐 독특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 떡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한 입 베어 물면 각각의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입안에서 춤을 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떡을 맛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임모의 연극이 끝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은 이와 기의 조화 속에서 존재하며 그 두 가지는 때로는 충돌할지라도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떡을 먹을 때 바다 임모의 연극을 떠올리며 삶의 이치와 변화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었고 임모는 자신이 학문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연결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모는 멋지고도 맛있는 방식으로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임모의 집을 떡의 철학 집합소라고 부르게 되었고 마을의 축제 때면 연극을 반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론이 떡을 통한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게 된 유쾌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철학자 지망생 민철이 있었습니다. 민철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며 칸트에서 넘적 종합 판단에 깊은 매력을 느꼈지만 고향에서는 철학에 대해 쉽게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철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칸트의 이론을 재미있게 설명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 모임에는 다양한 직업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는데 목수인 철수, 요리사인 미영이, 농부인 태호가 있었습니다. 민철은 고심 끝에 가장 익숙하면서도 모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칸트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겪는 경험이 단지 외부 세계를 반영하는 것뿐일까요? 칸트에 따르면 그렇지 않답니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목수 철수를 바라보며 민철은 물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나무로 테이블을 만들 때 그 나무는 원래 테이블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었던 걸까? 철수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진 않지. 내가 그 나무를 잘라서 톱질하고 사포질하고 결국엔 테이블로 만들어버린 거니까. 바로 그거야. 민철이 외쳤습니다. 칸트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인식 능력도 철수가 나무로 테이블을 만들 듯 우리가 세상을 경험할 때 세상을 구성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우리는 세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다음으로 민철은 요리사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새로운 요리를 창작할 때 그 맛은 어디서 오지? 미영은 생각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일단 재료의 맛이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결합하고 조리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맛이 나오지. 맞아, 그걸로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 선언적 종합 판단은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지만 그 기반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식 구조에서 시작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수학에서 1 플러스 1은 2는 간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수를 인식하는 방식이 숨어 있어. 마지막으로 농부 태호에게 인철은 물었습니다. 태호야, 씨앗을 심고 가꿀 때 어떤 게 필요하지?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과 햇빛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제때 잡초도 뽑아줘야 하고. 고마워, 태호야.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식도 경험이라는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칸트는 말하고 싶었던 거야. 경험은 필수적이지만 그 경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들이 더 핵심이지. 우리의 정신이 경험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형태를 만들어가니까. 민철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직업에서 칸트의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민철은 친구들이 이해한 것에 기뻐하며 칸트가 말한 복잡한 철학적 개념이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경험을 새롭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안겨준 하루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는 항상 궁금증으로 가득 찬 소년 리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리오는 별을 보고 있거나 강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존재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오는 마을의 현자인 에버드 할아버지를 찾아가 그의 궁금증을 해결해보고자 했습니다. 에버드 할아버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으며 특히 목적론에 깊은 이해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리오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 왜 존재하는 거죠? 왜 나무는 자라고 별은 빛나는 걸까요? 에버드 할아버지는 코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짓고는 말했습니다. 리오야,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도 예외는 아니지. 할아버지는 리오에게 마을 숲으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숲속에는 무성하게 자란 나무들과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도토리 하나를 주어 손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도토리를 보아라. 이것은 그저 작은 씨앗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거대한 참나무가 될 잠재력과 목적이 있단다. 시간이 흐르면 이 도토리는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드넓은 잎을 펼치며 숲의 일부가 될 거야. 모든 것이 그 자체의 이유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리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인간은 왜 살아가는 거죠? 에버드 할아버지는 리오를 따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존재하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란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 리오는 잠시 고민하더니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꿈을 꾸고 찾고 발견하는 것은 모두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인가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리오. 우리의 모든 선택, 지식, 경험은 궁극적으로 행복이라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란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적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충실하는 것이지. 한참을 이야기하던 리오는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에는 항상 아리스토텔레스와 에버드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리오는 그렇게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며 그 마을의 또 다른 현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목적과 행복에 대한 지혜를 나누어 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디오로 인해 그들의 생활 속에 숨어있는 작은 목적들을 찾아냈고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은 전보다 더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마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목적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매우 특별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그들의 매일매일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행복의 마을이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을의 중심 광장에 있는 매우 오래된 나무가 쓰러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이 무더운 여름날에 그늘을 만들고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점점 썩어가고 있어 언젠가는 반드시 쓰러질 처지에 놓여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장에는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모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그냥 두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오래된 나무가 마을의 역사를 상징하며 그 자체로도 큰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나무를 아예 베어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자고 주장했습니다. 나무가 엉뚱한 방향으로 넘어간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주민들은 결국 마을의 지혜자인 공리주의자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존 스튜어트 미리, 공리주의에 정통한 인물로 사람들이 항상 그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나서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들 행동의 진정한 가치는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나? 나무를 베어내지만 그 나무의 목재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작은 파빌리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 그 파빌리온은 그네를 제공하고 마을의 역사도 담아낼 수 있을 것이야. 또한 새 나무도 심어서 미래의 주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겠지. 주민들은 할아버지의 제안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에게 최대의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모아 나무를 조심스럽게 잘라내고 그 목재로 아름다운 파빌리온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나무도 심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대로 파빌리온은 마을 사람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했고 오래된 나무의 흔적으로 남아 사람들을 미소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심은 나무는 시간이 지나며 자라나 또 다른 세대에게 그늘과 행복을 선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이 공리주의를 실천한 행복의 마을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주기 위해 고민하고 그 결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마을을 만들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리주의는 그저 윤리적 이론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되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었죠.